Good morning, everyone. Mm, Today is 13th of January 2021. Yesterday, I mentioned the stocks of Tesla, and I also talked about Elon Musk a little bit. Tesla, the stocks of Tesla are pretty expensive, but there's still, there very strong possibility of some going up because the Tesla will uh, invent some kind of very reasonable price, some electric car, approximately 3천만 원, 2,800만 원, 2,900만 원, that kind of price range, and maybe Tesla will expand the portion of some electric car market. That's why, and also some software. You don't need to drive. You can mm, try a lot of things. Watch some movies or play games or some a lot of some activities could be possible in your car, and you can use some software. That's why they're like some big smartphone. That's why the Tesla's future is still very promising. uh, Maybe some person might think, oh, it's too expensive already. Maybe the divided purchase could be one of some option for them.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잠깐 영어로 조금 옮겨봤고요. 오늘은 아마존 어제 이제 1편 했고, 이제 제가 어제 1편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편에 나눠서 아마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아마존 주식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divided purchase, 그러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한 주씩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2%밖에 차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투자를 하는 방향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그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긴 해서 전자상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전자상 거래는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지금 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택근무가 그거 되더라도 순환적인 재택근무나 이런 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배송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항공 화물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조만간 200대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미국 내 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UPS하고 비슷한 숫자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일단은 먼저 좀 교외 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을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까지 되면 인건비를 더 줄일 수 있어서 더 경쟁력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도 SK가 운영하는 11번가에 3천억을 투자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디지털, AI, 디지털 광고, 여기에 전부 다 아마존이 투자하고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발전하고 주식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아마존은 1994년, 그러니까 2004, 2014, 2024
30년은 조금 안 됐네요. 한 26년, 7년 정도 됐네요. 미국 시애틀에서 전자 상거래 업체 IT 회사로 시작이 돼서 처음엔 도서를 집중적으로 팔다가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게 되고 전자책, 태블릿 PC, 그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아마존 로고를 이렇게 보시면 A에서 G까지 이렇게 밑에 화살표가 돼 있는데 모든 상품을 다 판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류, 신발, 보성, 식품까지 온라인 커머스 거의 전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외에도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고요.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964년생인데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에서 태어났고요. 엄마 제클린 베조스가 17살 고등학생 때 제프 베조스를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비슷한 또래겠죠. 근데 1년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고 4년 뒤인 1968년 쿠바 이민자 미구엘 베조스, 이제 베조스 이름을 따게 된 거,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구엘 베조스가 상당히 똑똑했는가 봐요. 나중에 엑슨이라고 정유 대기업이죠. 정유회사 거기 경영진까지 가게 되고 그 제프 베조스의 롤 모델이 되고 제프 베조스의 첫 투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 인생에 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외할아버지 프레스톤 기스가 있는데, 상당히 이분이, 그러니까 제클린 베조스가 고등학교 때 임신하긴 했지만 이 집안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외할아버지 프레스톤 기스가 미 국방부 연구기관인 나파의 우주공학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야 전문가고 원자력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 여름방학이면 항상 이 외할아버지가 있는 텍사스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막 책도 많이 읽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업가의 꿈을 키웠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해서 원래 이론 물리학을 처음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관심이 컴퓨터 공학하고 전기공학 쪽으로 가서 그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공학도입니다. 첫 직장은 컬럼비아 교수들이 만든 벤처회사 피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주식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시작한 지, 하여튼 제프 베조스가 머리가 똑똑하고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관리자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금융뱅커스 트러스트라는 회사 부사장으로 가게 되는데 10개월 만에 또 최연소 부사장에 오르게 되고요. 거기서 BT월드라는 통신 네트워크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989년에 메릴 린치 애널리스트 헬시 마이너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메릴 린치 애널리스트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부인이랑 협력하고 메릴 린치에서 투자를 해주기로 해서 1990년대 맞춤형 뉴스 정보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메릴 린치가 처음에 약속을 어기고 투자를 안 하게 됨으로써 이 첫 번째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하면서 첫 번째 아마존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기 전에 아마존의 사업 영역과 지금 그런 것만 봐도 아마존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게 될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이용구가 기획했고 이규원이 실행했다. 그래서 당시 법무실장인 이용구, 검찰 과거사위 김용민과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은 진상조사단인 이규원, 근거도 없이 조작한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 그런 얘기가. 서울에 또 폭설, 12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이 있어서 퇴근길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6일 폭설에 의해 늑장 제설로 질타를 받은 서울시는
어, 이날은 인력 8,000명과 제설차 1,078대를 동원해 재선 작업을 벌여 이전과 같은 극심한 태극기인 혼란은 없었다 하고 이렇게 눈 내린 사진이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전세 매물 64% 줄였다. 임대차 거래는 22% 감소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이 바뀐 후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2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4년까지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놓기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혼부부들은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이들을 받아줄 전세집은 씨가 마르고 있다. 전세 소멸이 현실화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매물 품귀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갱신 청구권을 만들어서 2+2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최저임금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최저임금 받는 사람 파타임 잡이 많이 없어져서 물론 받으면 좀 더 월급은 받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항상 정책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탁상 행정은 안 되고 철저하게 현실을 띄면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설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맞게 해달라 기관들 백신 로비 작전. 수출 물자 수송의 필수 인력이다. 정전을 막아야 한다. 치과는 침방울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정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까지 나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세부터 49세는 이르면 7월부터 백신 맞는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19세부터 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만성질환자나 의료진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7월에서 9월 중 백신 접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별로 빠른 건 아닌데요. 질병관리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예방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 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대부분 2회 접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9세부터 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백신 구입뿐만 아니라 주사기 구입 등 부대 비용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 재정 또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전 국민 완전 무료 접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 후 2, 3주 후에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저질환자, 노약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 접종이 늦어지면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검토해온 일반 국민 접종을 늦어도 3분기에는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